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K장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지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도 양보를 먼저 배워야 하고 여성이라는 성 역할까지 더해져 집안에 엄마가 계시지 않을 때는 보호자 노릇까지 해야 하는 첫째 딸 아직 어린아이에도 어른스럽게 굴기를 강요받으며 동생을 돌보는 의무와 책임을 부여받았던 첫째 딸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해요. 제가 딱 그 모양이었습니다. 팍팍했던 현실은 제가 어리광 부릴 틈을 주지 않았고 금세 철들어버린 어른으로 만들었죠. 보통의 19세 여고생들이라면 대학 입시나 친구 문제로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시절이었지만 저는 조금 다른 시절을 보냈어요. 아버지를 여의고 계신 어머니가 병원비를 위해 가장 노릇을 자처해야 했거든요. 대학은 꿈도 못 꿨어요. 그때는 당장 엄마가 너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자주 들락날락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진료비며 약값 벌기가 가장 급급했거든요. 첫째로 태어난 숙명이 어떤 것인지 그때 혹독하게 배우게 되었죠.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는 월급은 엄마 병원비와 치료비로 족족 들어갔어요. 그리고 남은 돈은 동생들과 생활비로 쪼개었으며 하루하루를 정말 버티다시피 살던 시절이었답니다. 제 밑으로 2명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나이차가 제법 나다 보니 마냥 아이 같았어요. 그래서 제 동생들만큼은 저처럼 힘들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와 동생들을 위해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가끔 길을 지나다니다 보이는 또래 아이들은 좋아하는 달리 예쁘게 꾸민 것들인데 제가 그러기엔 돈 안 쓰는 게 좋겠죠. 모습으로 학교도 다니고 쉬는 날이면 335 모여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참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친구들을 부러워할 여유조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그런 일에 들어가는 작은 도마저도 아깝다는 생각뿐. 부럽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거든요. 일을 다니던 공장에도 제 또래 친구들이 있었고 일하면서 그 친구들과 자연스레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부쩍 가까워지고 난이 쉬는 날이면 기숙사에서 나가 콧바람도 쐬고 놀러 다니자는 이야기가 나왔죠. 제게도 몇 번 같이 가자 권했지만 경제적으로 부담되다 보니 몇 번 거절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쉬는 날에도 기숙사에 남아있는 사람은 저 혼자뿐이더군요. 교대 근무라 업무 시간도 길었고 업무 이후에 피로감도 제법 컸기에 홀로 기숙사에 남아있는 날이면 외롭지도 않고 그저 부족한 점을 1시간이라도 더 자는 게 좋았어요. 돈 들어갈 일은 최대한 만들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 2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휴일이라 침대에 누워 잠이 들락날락하는 듯 누군가가 제 방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동갑내기 친구들인가 싶어 문을 열어보니 제 또래로 보이는 남자애가 서 있더군요. 나도 쉬는 날인데 몇 번 보니까 너도 잘 안 나가고 방에만 있던 것 같아서 한번 놀러 와봤어. 들어가도 돼. 그 애는 무척 순한 인상이었는데 살짝 멋쩍은 듯 눈동자만 이리저리 굴려가며 시선될 곳도 찾지 못했어요. 제 방문을 두드린 용기가 대단하다 싶었어요. 나쁜 친구 같지는 않아 방문을 열어주며 들어오라 했죠. 그렇게 작은 기숙사 방 안에서 우리는 함께 있었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너는 왜 대학 안 가고 공정에서 일을? 우리 집은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 그래서 엄마랑 내가 돈 벌어야 하거든. 내가 장남이라서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조잘대며 먼저 본인 이야기를 슬슬 털어놓는 그 애가 신기했어요. 듣다 보니 저랑 처제도 비슷해서 정감이 갔어요. 나도 뭐 너랑 비슷해. 나는 아버지가 안 계셔. 근데 엄마가 많이 아프셔. 그래서 나 말고는 돈 벌 사람이 없어. 엄마가 간경화 판정을 받으셨는데 이제는 그 간을 쓸 수가 없대. 얼마 전에는 아예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 다른 사람 간을 이식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더라. 입원비도 그렇고 당장은 기증자가 언제 나올지도 모른대. 수술을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입원해서 기다리는 건데 입원비도 내야 하고 수술비도 미리 모아야 해. 동생들도 있는데 아직 중학생이라서 크게 도움은 안 돼. 걔들은 맨날 울기만 한다니까 엄마 언제 낫느냐고.
엄마 이야기만 하면 맨날 울어. 그럼 또 달래줘야 해. 그래도 동생들만큼은 힘들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어. 대학도 가면 좋겠고. 아, 얼른 월급이나 올랐으면 좋겠다. 어디 가서 쉽게 말할 수 있는 집안 사정이 아니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덤덤하게 이야기하는 그 해가 대단해 보였어요.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으니 동질감도 느끼고 전우회 같은 것도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낯선 일을 향한 채 경계심도 많이 풀어졌고 그때부터는 제 이야기도 자연스레 슬슬 나왔죠. 알고 보니 그 애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들을 2명 두고 있었고 장남으로서 가끔은 그 자리가 버겁다고. 고백하더라도 솔직한 이야기를 했을 때 내 마음속에선 놀란 감정이 있었어요. 저도 장녀로서 받아들였던 강요로 인한 책임감 때문에 부담스러웠고 종종은 망설일 때도 있었죠. 하지만 항상 마음에 간직해뒀던 이야기들을 그 아이가 시원하게 털어놓으니 혼자만의 생각으로만 하던 것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들렸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 만난 날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우리 형제들에 대해 얘기하고 위로하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게 우리는 장남과 장녀끼리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하는 동안에도 서로를 섬세하게 챙겨주며 좋은 직장 동료 사이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인간적인 호감일 뿐이었죠. 그 애와 많이 친해졌을 때쯤 자기 아버지가 암에서 호전되셨다는 이야기를 해주며 표정이 한층 밝아 보였어요. 이제는 저만큼 악착같이 돈만 보고 살지 않아도 된다며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웃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동생들과도 종종 만나며 더 가까워졌어요. 하루는 그 아이의 동생들이 저를 너무 좋아한다며 이제는 제가 그냥 가족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대로 함께 살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묻는 겁니다. 그건 모아놓은 통장도 보여주면서요. 정말 무드 없이 진솔하고 순박한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내심 좋았어요. 그 사람은 당장 여유가 없어 결혼식은 못 올리더라도 일단 같이 살면서 같이 벌어보자 했어요. 둘이 모으면 형편도 금방 나아질 거다라며 저를 설득했죠. 저도 많이 힘들고 지칠 대로 지쳐있던 때라 마음이 많이 흔들리기도 해서 동생들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마냥 어리게만 보았던 아이들이 어느새 제가 공장에 처음 취직했을 때만큼 나이를 먹었을 때거든요. 이제는 제법 가장의 힘든까지 헤아려주는 든든한 여동생들로 자라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 흘리는 이야기처럼 은근슬쩍 떠봤답니다. 얘야, 너네는 언니가 갑자기 결혼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 그런데 그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둘째가 눈에 반짝임에다가 묻는 겁니다. 왜 언니 그 오빠가 결혼하지 않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눈치 빠른 동생의 질문에 오히려 제가 당황해 펄쩍 뛰며 부정을 해버리니 동생들이 깔깔 웃으며 저를 놀려대더군요. 우리한테 그런 걸 왜 물어봐? 우리야, 그 오빠랑 결혼한다 하면 좋지? 반달게 뭐 있어? 오빠가 맨날 과자 사다 주고 우리 공책이랑 볼펜도 사다 주고 용돈도 주고 그랬잖아. 되게 다정하고 든든한 오빠 생긴 것 같고 좋았는데 맞는 말이었어요. 처음 공장에 들어왔을 때에는 그 사람의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고 너무나도 비쌌던 수술비를 충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했던 처제였지만 아버지 퇴원 이후로는 번 돈들을 차곡차곡 모으면서 종종 저 대신 제 동생들을 많이 챙겨주곤 했거든요. 동생들의 대답에 어느새 고개를 끄덕거리던 저였습니다. 그날 뒤로는 동생들이 아주 똘똘 뭉쳐 저희를 이어주려고 적극적으로 굴었어요. 오빠, 우리 언니랑 결혼할 거예요. 이런 짓궂은 질문도 대놓고 던져가면서 어느새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갔어요. 당연히 엄마에게도 여쭤봤어요. 저희 엄마를 뵈러 왔던 그 사람은 이미 엄마에게 점수를 잔뜩 따놓았나 보더군요. 이야기를 들으시자마자 마냥 잘 되었다 좋아하셨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결혼을 하는 게 맞을까? 나 혼자 그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알게 모르게 죄책감도 들어 하루는 푸념하듯 엄마 손을 잡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세상에 제 자식 행복하길 막는 부모가 어디 있어?
그리고 내가 아프다고 내가 평생을 불행해야 해? 그게 노을 부심보가 아니면 뭐야? 너는 내 삶 살아야지. 어릴 때부터 내 병수 밟드느라 내 삶은 살아보지도 못했잖니.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더니 우리 딸 아주 헛똑똑이다. 헛똑똑이야. 그런 생각일랑 마라. 엄마는 게 마음에 든다. 싹싹하고 착실하고. 아이, 무엇보다 인상이 참 좋아. 순하면서도 남자답게 생겨서 아이는 엄마만 보면 표정이 어찌나 밝아지던지 엄마는 걱정 안 돼. 그래서 반대하네. 내가 하고 싶다면 그저 찬성이야. 아마 동생들이나 엄마가 싫어하는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고민도 안 했겠죠. 다들 너무나 좋아해 주시니 저도 결심했어요. 없는 형편이지만 결혼을 하기로요. 어쩐지 이 세상에 든든한 저만의 지원군이 하나 생긴 것 같았어요. 각자가 집안 가장으로서 형편을 책임지며 느껴야 했던 그 막중한 부담감도 둘이 나누었고 서로의 무겁던 어깨의 짐도 조금은 덜어내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식은 올리지 못해도 결혼 생활은 시작했어요. 남편은 결혼 후 책임감이 더욱 막중해져 지금보다는 더 높은 직급으로 지원하며 조금 더 큰 공장으로 일터로 옮겼어요. 저도 함께 옮겨가자고 했는데 그만두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그 공장을 오래 다닌 이유가 남편 때문만은 아니었거든요. 그 공장에는 저를 딸로 여기시는 마음이 조금 아픈 사모님이 계셨어요. 공장 사장님께서는 매일 아침 출근하실 때 사모님과 함께 출근을 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저 금슬이 좋으시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공장에서 작은 사고가 터졌고 사장님께서 사고가 난 구역에 수습을 하러 가신 바람에 자리를 잠깐 비우셨을 때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사장님 사례를 지나가며 사모님과 잠깐 눈이 마주쳤어요. 평소대로라면 그저 조용히 눈인사만 하시는데 그날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더니 제게 마구 달려오시는 겁니다. 무슨 일이신가 싶어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데 헐레벌떡 뛰어오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흐리다.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온 거야? 몇 년에 집에 안 들어오면 어떡해?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왜 이제야 왔어? 너무 보고 싶었어. 밥은 잘 먹고 다녔어? 어디서 지내고 있어? 배 안 고파. 밥 차려줄까? 왜 연락도 안 했어? 아냐, 이제라도 왔으니 됐어. 이제 어디 안 갈 거지? 엄마랑 같이 살 거지? 남들이 봤으면 정말 제가 딸인 줄 오해라도 할 법했습니다. 그렇게 제 얼굴을 막 쓰다듬으시면서 정말 딸에게 하는 말씀이라도 하듯 하시는데 처음에는 정말 너무 당황스러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어버버하면서 눈만 껌뻑거리고 주춤주춤 뒤로 물러나려는데 그때서야 자리로 돌아오신 사장님이 그 모습을 보신 겁니다. 황급히 사모님을 제게서 떼어내고는 사모님을 달래시는 모습을 보고 알았어요. 아, 두 분에게도 말로 할 수 없는 큰 아픔이 있으셨구나. 사장님께서 나중에서야 상황 설명을 해주셨어요. 많이 놀랐죠? 아이, 미안해요. 우리 아내가 조금 아파요. 날이 사고를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가 딱 20살이었거든요. 아내가 그 일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딱 20살이었던 사장님과 사모님의 딸은 막 대학에 입학했을 때였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수업을 들으러 가던 길을 오르막길에 주차되어 있던 덤프트럭이 뒤로 밀리며 내리막길을 쏜살같이 내려왔고 그만 그런 불상사가 생겼던 거예요. 정말 꽃다운 아이였죠. 이제 막 새로운 삶이 시작되려던 찰나에 불운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니 부모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신을 놓아버리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했을 것 같다 싶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크나큰 감정인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감정을 느꼈어요. 사모님이 그렇게 정신을 놓으신 뒤 사장님께서 온 여기저기 병원에 돌아다니며 사모님이 치료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약도 챙겨보았어요. 하지만 사모님께서는 결국 마음의 병이 커져 몸까지도 아프게 되셨다더군요.
남의 손에 사모님을 맡길 수 없었던 사장님께서는 일을 하시면서도 사모님의 곁에 두고 직접 사모님을 돌보기로 결심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늘 출근길을 함께 했고 퇴근도 함께 하셨던 거예요. 어쩐지 저희 공장은 사장님이 참석하는 회식을 한 번 한 적이 없었는데 그게 다 이런 이유였던 겁니다. 괜찮다고 충분히 그 심정 이해가 된다고. 이 이야기는 저만 알고 있을 테니 아무 걱정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며 사장님과 대화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데 참, 그날따라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괜히 마음 한구석이 저릿저릿했던 기억이 나요. 그 일이 있는 후부터 사모님은 종종 저를 딸로 착각하셨고 매일 저를 보러 오셨어요. 하필 그때쯤 저희 엄마는 이식을 받으셨던 간이 몸에서 받지 않는 바람에 수술을 한 뒤에도 다시 몸이 안 좋아지셨고 몇 개월간 고생하시다 세상을 떠나셨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라 저도 모르게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는 사모님께 의지하게 되었어요. 머릿속으로는 사모님을 가엾고 불쌍하니까 받아주는 거라고 합리화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전부 어상이고 사모님은 제 엄마가 아니니 의지하면 안 된다 외쳐댔습니다. 아니라고 알면서도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제 스스로가 속은 듯해요. 사모님을 자꾸만 받아주면서도 사모님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요. 얼마 뒤 이 일을 알게 된 남편은 진지하게 공장을 그만두는 게 어떻겠느냐 물어봤어요. 너도 물론 힘들고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테고 돌아가신 장모님 생각에 매몰차게 내지는 못하겠지. 알아.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라도 그 사모님이 정신이 돌아와서 내가 자기 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그때 그 상실감을 내가 책임질 수 있겠어? 사모님은 나를 2번 잃는 심정이시지 않을까? 아마 내가 지금 이렇게 받아주는 게 나중에 더 큰 상처가 되어 돌아오실 거야. 남편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엄마를 잃은 그리움의 이성이 반쯤 나가 있던 저는 제가 사모님 딸인 듯 마치 사모님이 저희 엄마인 듯 정서적으로 자꾸만 의지하게 되었고 그 감정적 유대감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어요. 그게 제게 좋은 영향을 준 것은 아니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엄마가 없는 현실이었으니 더욱더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져 외로웠고 괴로웠습니다. 잘 되면 꿈에 엄마가 나와 자꾸만 울다가 꿈에서 깨고 냈어요. 남편은 제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보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지라 얼마 뒤 저를 대신해 공장으로 찾아가 퇴사 절차를 밟고 돌아왔어요. 사장님께서도 저를 위한 길이 아니란 걸 아셨는지 저를 보내주기로 하셨다고 남편이 말해줬어요. 그날 저녁 사장님께서 문자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잠시였지만 정말로 우리 딸이 돌아온 것 같아 행복했어요. 그래도 이제는 우리 모두 현실을 잘하고 과거는 과거에 두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그 문자 하나에 마음이 먹먹하고 밤새 엉엉 울었어요. 공장을 그만둔 뒤에 남편이 일하던 공장으로 이직하고 나선 다시 적응하느라 바빠졌고 다행히 저 역시 엄마를 떠나보낸 아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었어요. 가끔가다 사모님께 받았던 사랑이 유독 그리워지던 때가 있었는데 그건 시어머니를 만날 때였어요. 시어머니는 호칭만 시어머니라 부를 뿐 가족이라기보다 오히려 매 순간 남 같은 사람이었어요. 투병하다 돌아가신 저희 엄마를 두고 긴 병 앞에 효자 없다며 차라리 잘 가셨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시어머니 눈에는 제 가족들이 그저 자기 아들에게 딸린 짐처럼 보였던 거예요. 심지어 남편이 제 동생들 챙겨주라며 용돈을 주는 걸 보시는 날에는 온갖 핑계를 대가며 그 돈을 남편 없을 때 도로 받아가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짓말로 핑계거리를 대셨어요. 일이 있는데 현금이 필요하다, 내가 은행들의 시간이 없다며 몇 번을 그렇게 빼서 가시더니 나중에는 대놓고 저의 동생들을 욕하시는 겁니다. 그 무슨 개미 군단처럼 똘똘 뭉쳐 몰려다니는 내 동생들은 제 앞가림이나 제대로 하고 살고 있니? 제발 사고 치지 말고 각자 밥벌이만 하라고 해라. 없는 집에서 무슨 애는 셋씩이나 나와서 너 하나만 또 문제인데? 떼거지로 와서 아내, 아들 힘들게 하지 말고 내 아들이 번 돈 너희 집으로 들어가는 꼴을 하는 못 본다.
내가 아직도 우리 아들 그 공장에서 일한다 했을 때 못 말린 게 아니야? 하필이면 그 공장으로 들어가서 너를 만났으니. 하여튼 간에 우리 아들만 믿고 탱자탱자 놀부처럼 살다가 사고라도 치고 손 벌리러 오는 날에는 내가 정말 가만 안 둘 테다. 가만히 착실하게 잘 살고 있는 저희 동생들이 갑자기 사고라도 제가 걱정이셨나 봐요. 몇 번 보지도 않은 남의 집 자식들이 그리도 못 믿어 오셨는지 아주 눈엣 가시처럼 이야기하시곤 했어요. 그럴 때면 저 역시 참지 않고 조곤조곤 맞받아쳤어요. 어머니 아들처럼 저도 집안 가정이었고 제 동생들 전부 그런 저 보면서 자랐어요. 남 덕 보고 살 생각하지도 못하는 착하고 성실한 애들이에요. 본 적도 몇 번 없으셔서 믿지도 않으시겠지만 그럴수록 말씀 조심해 주세요. 걱정하시는 그런 일 절대 없고요. 제 동생들이 사고를 치더라도 그건 제가 해결해요. 어머니께서 뭐라 하실 일 아닙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버는 돈은 어머니 돈이 아니라 저희 부부 공동의 돈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받아칠 때면 할 말이 없다 싶으셨는지 식도 안 올려놓고 푸푸는 무슨 부분이야 하시며 저희가 남일 뿐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불리해진다 싶으시면 늘 결혼식 안 올린 걸 꼬투리 잡으셨는데 그럴 때마다 결혼식을 안 올리고 산 게 얼마나 후회가 되던지요. 그런 못된 시어머니랑 사시며 마음고생이 심하셨던 걸까요? 시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시아버님께서는 호전되었던 암이 재발하게 되며 급히 항암 치료를 들어갔지만 이미 나이가 많이 드신 뒤라 그게 효과를 보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시아버님은 몇 달간 투병 생활을 하시다 세상을 떠나게 되셨고 장례식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참 시어머니가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모순덩어리로 보이더군요. 한평생 저를 식도 안 올린 남이라 매몰차게 천교시더니 장례식을 앞두고는 갑자기 며느리 대우를 하시는 겁니다. 며느리 놔두고 무슨 도움이냐, 내가 조문객들 식사도 챙기고 하면 되는걸. 애꿎은데 돈 쓰지 말라 하신 것도 모자라 제 조문객이 얼마나 왔는지까지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너 공정 사람들 말고 따로 지인들한테 연락해뒀니? 통장 계좌번호도 같이 보냈어. 남편이 세상을 떠나 마당에도 그저 돈돈거리시며 부조금에 혈안인 모습이 정말 질레대로 질려버리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의 집요한 물음에 대꾸도 잘하지 않았어요. 남편 덕분에 도우미분을 고용할 수는 있었지만 살아생전 덕을 많이 쌓으셨던 시아버님을 찾아오는 조문객이 많았어요. 손님분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자꾸만 제 옆으로 와. 손님들은 몇 명이나 왔느냐, 더 연락 돌릴 데 없느냐, 잘 생각해봐라. 장례식 비용이 보통이 아니다. 며느리가 되어서 너도 보탬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퇴근을 하시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얄미웠어요. 당장이라도 그만 좀 하시라 소리치고. 죄송합니다. 아래는 수정된 내용입니다. 싶은 걸 참았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튿날 늦은 밤이었어요. 웬만한 조문객들은 전부 다 왔다 가신 뒤라 한숨 돌리고 앉아있을 때였는데 다음날 일은 아침 발인을 앞두고 있어 장례식장 안에는 저와 남편, 동생들, 그리고 시어머니만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입구 쪽에서 시어머니가 마구 호통을 치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늦은 시간에 장례식장에서 큰 소란이라니요. 다급한 마음에 급히 슬리퍼를 신고 나가보니 시어머니는 저런 인간은 받지도 말라며 노발대발하고 계셨어요. 우리 바깥 양반 체면이 있지? 아유 어디 행색도 제대로 안 보고 저런 사람을 들여보는 해 들여보내길. 아주 무식한 것들이 나 부끄럽게 누릴 사람 안 들을 사람 구분도 안 하고 저런 화를 해만도 못한 인간을 일을 하는 거야? 많은 거야. 이틀 내내 장례식장이 횡하면 없어 보인다. 장례식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최면 따위는 안중에도 없으신 채 부조금에만 목을 매시던 분께서 갑자기 최면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다니 솔직히 그 모습이 참 역설적이고 기가 막혀 웃음만 나오더군요. 그렇게 씩씩거리며 시어머니가 다시 들어오시길래 대체 누구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꾸시는지 제가 다 죄송해졌어요. 저라도 사과 인사드리고 배웅해 드리려고 입구를 나선 순간 축 처준 어깨로 걷는 걸음걸이와 뒤통수가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몇 초도 걸리지 않아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챘어요.
바로 예전 공장 사장님이셨던 겁니다. 전화번호부에 아직 사장님 연락처가 남아 있었던지라 제 부조 문자 한 통을 받으셨고 공장 일이 끝나자마자 장례식장으로 찾아오셨던 거예요. 급히 사장님을 부르며 쫓아가 팔에 붙잡으니 사장님께서는 머쓱한 표정으로 돌아보셨어요. 아이고, 아내가 일 마치고 그 방에 오느라 행세까지 신경 쓸 겨울이 없었어요. 소홀한 비워 미안합니다. 그냥 인사만 하고 가려던 건데 참, 일단 이거 받아요. 사장님께서 두툼한 봉투를 치워주며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얼마나 오랜만에 들어보던 음성인지 그 한마디에 잊고 있던 기억들이 우수수 떠오르면서 동영상처럼 재생되는 겁니다. 정말 따라해보듯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던 사장님과 사모님의 표정. 가짜인 줄도 모르고 딸 먹이겠다고 다친 뜨끈한 밥과 진수성찬 반찬을 잔뜩 만드셔서는 점심 도시락이라며 가져와 주시던 사모님. 한 번은 우리 딸은 왜 같이 안 가냐? 같이 집에 가야 한다며 잡아당기셔서 어쩔 수 없이 사모님 집에 끌려갔던 날이 있었는데 그날 차려주셨던 저녁까지 생생히 떠오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버렸죠. 사장님 손을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게 되었어요. 그런 나를 또 딸처럼 토닥여주시는 아버지 같은 그 손길에 더욱 서럽게 울어버렸던 것 같아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병원 벤치에 앉아 사장님께 안부를 물었어요. 사장님, 요새 공장은 어때요? 사모님은 괜찮으신가요? 저 그러고 나서 힘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사장님은 다소 씁쓸한 미소를 띄우시며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가고 나서 처음에는 사모님께서 많이 힘들어하셨지만 곧 저를 딸이라고 여기던 기억도 잊어버리셨다고요? 하지만 여전히 사모님 기억 속 딸은 20살이 멈춰 있었고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병들어가던 마음은 기어코 몸까지 병들게 했나 봅니다.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결국은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요즘엔 사장님께서 공장을 가보지도 못한 채 내내 사모님 옆에서 간망만 하며 지내고 계신다고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사모님이 그렇게 되신 게 제 탓인 것만 같아요. 병문안도 한 번을 못 가고 따로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사모님이 그렇게 된 게 그저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죄송하다는 말이 절로 나왔어요. 사장님께서는 손사래를 치셨어요. 그때 내가 보냈던 문자 기억하지요? 정말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딸이 돌아온 것 같아 나도 우리 아내도 행복했어요. 문자라 길게 말은 못했지만 우리 죽은 딸과 비슷한 또래여서 볼 때마다 우리 딸 같은 마음에요.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먹이고 싶었고요. 당황스럽고 불편했을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아내를 받아주고 정말 딸처럼 행동해줘서 고마웠어요. 불편하게 해서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그래서 그만둔다고 했을 때 아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현실은 제대로 볼 수 없고 그렇게 마음이 병들면 몸도 함께 병들어 버리는 거려. 누구라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때 그렇게라도 딱 잘라내길 잘했어요. 전혀 죄송해하지 말아요. 얼굴도 보고 부탁할 것도 있어서 찾아왔어요. 실은 내가 우리 아내 간병하느라 공장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것 같아. 공장을 인수해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요. 생각나는 것은 유진 씨 뿐이더라고요. 혹시나 공장을 맡아줄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어요. 달처럼 지내주던 게 고마워서 그 마음에 대한 보답으로 전부 넘겨주고 싶은데 일단 오늘 말고 다음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얼른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쉬어야죠. 그러면서 사장님께서는 돌아가시려고 일어나셨어요. 저는 이대로 사장님을 보낼 수 없었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자 설득했어요. 아버지 같은 분인데 이런 식으로 돌아가시기는 못한다면서요. 시어머니 앞에 당당하게 사장님 소개할 테니 들고 오신 부조금도 당당하게 넣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사장님의 팔을 이끌었어요. 다시 들어온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는 본인이 쫓아냈던 사람을 끌고 들어온 저를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니? 저 사람이 누구예요? 줄 알고 다시 끌고 여길 들어오길 잔뜩.
노하신 얼굴로 걸어오며 언성을 높이는 시어머니 앞에서 저는 시어머니보다 더 큰 목소리로 당당하게 소리를 질렀어요. 말씀 잘 하셨어요. 감히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함부로 내쫓아요? 제게는 아버지나 다름없는 분이세요. 장례식에 와준 마음이 감사한 건데 사람 마음은 볼 줄도 모르시고 어떻게 그저 행색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무례하게 꾸시는 거죠? 어쩜 이런 날, 이런 순간에도 그런 생각밖에 못 하시는 걸까요? 어머님이야말로 최면 좀 차리세요. 제발. 아니에요. 저랑 이제 상관없는 일이죠. 어머니는 제가 식도 안 올리고 산이 며느리 아니라고 늘 그러셨죠네. 저도 어머니네 며느리 할 생각 없어요. 저랑 어머니는 당신 말씀대로 남남이니까 제가 곧 저희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공장도 재산도 어머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걸로 할게요. 그래도 괜찮으시죠? 어머니, 귀한 아들한테 손 벌리고 빈대처럼 붙어 살까 걱정하고 그렇게 사고뭉치 취급하셨던 제 동생들 데리고 어머니 눈앞에서 영영 사라져 드릴게요. 저희끼리 앞가림 잘하면서 살아보려고요. 자, 이제 한시름 놓이세요.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일은 아마 저널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말을 하면 할수록 어찌나 화가 나던지. 평소에도 화가 나면 목소리가 커지긴 했지만 전화는 동생들 말을 빌리자면 건물 사람들 전부 들릴 정도로 쩌렁쩌렁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그것도 아주 구구절절 맞는 말만 다다다 쏘아붙이는 게 시끄러운 기관총 같았다며 아직도 저를 놀립니다. 제 말에 시어머니는 어원이 벙벙해진 것 같아요. 제발 최면 좀 차리라고 소리를 쳤는데도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참으로 가관이었어요. 공장이라니, 재산이라니, 무슨 공장, 무슨 재산. 내가 그러면서 상황 파악을 하시려는 듯 분노를 감추시고 갑자기 목소리도 낮추시더군요. 그리고 작업복을 입은 채 서 있는 사장님을 향해 눈길을 돌리시기에 얼른 사장님이 소개했어요. 제가 공장에서 일할 때 딸처럼 돌봐주셨던 공정 사장님이세요. 오늘도 급히 제 문자 받으시고 퇴근하자마자 달려오신 거고요. 제겐 아버지나 다름없는 소중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당장 사과하세요. 사장님께서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맞장구를 쳐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못살게 굴었던 걸 방금 전 들으시고 기분이 상하셨는지 순순히 돌아가시던 아까 전과는 달리 조금은 어깨에 힘을 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과거의 딸 자식처럼 생각하고 아쉬워하던 직원이라 제게는 진정 소중한 인연입니다. 사정이 좀 생각보다 더는 공장을 운영할 수 없을 것 같아 고민하던 찰나에 이 친구 생각이 났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부조연락을 이유로 먼저 말걸음을 했습니다. 얼굴 보고 공장 인수 부탁도 할 겸 찾아뵙게 됐는데 행색이 이래 죄송합니다. 제가 일 마치고 그 비 오느라 복장을 가져오질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사과를 하는 사장님 기세에 눌리고 상황을 파악하셨는지 급하게 태세를 전환했어요. 아이고, 사장님이셨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어린 며느리가 그런 인연이 있는 줄도 모르고 몰라 배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부디 노여움 푸세요. 저의 며느리가 사장님을 참 많이 아끼는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무례하게 그러면 우리까지 화가 나게 만들었나 봅니다. 우리 며느리한테 말씀 좀 잘해주셔요. 제가 예시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사장님. 학과와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갑자기 사장님에게 큰 절을 올리더니 사장님 손까지 부여잡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비굴하게 굴었어요. 늘 저와 제 동생들을 보닌 아들한테 붙어서는 빈대 취급을 하시고 행색이 초라하다며 저희 사장님까지 하찮은 벌레 취급하더니 벌레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참 볼만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며느리였다가 남이었다가를 변하는 분이라 애걸복걸 귀시는 그 모습에도 신뢰가 전혀 가지를 않더군요. 저희 사장님 불편하시니 이전 놓으시라며 시어머니를 사장님에게서 떼어내니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하며 그 자리에서 안절부절 못하셨어요. 저는 병원 밥까지 사장님을 배웅해드리고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사장님께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사장님이 장례식에 오신 날부터 사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정말이지 사모님이 너무 뵙고 싶었어요. 그렇게 사장님과 함께 사모님이 입원하신 병원으로 갔는데 그때는 사모님께서 정신은 온전하신지 절 알아보셨어요. 그때 내가 정신이 온전치를 못해 불편한 상황을 만든 건 아니었나 너무 미안했어요. 염치 없지만 그래도 나는 정말 내 딸이 돌아온 것 같아 행복했고 정말로 고마웠어요. 그때 그렇게 그만두고 떠났다고 해서 내가 젊은 아가씨한테 못할 짓 했구나 참 많이 자책했는데 그때 못했던 인사를 이제야 하네. 병색이 깊으신 와중에도 사모님은 여전히 저를 보고 반가워하시면서도 너무나 미안해 하셨어요. 손에 꼭 잡으시고 손등도 자꾸만 쓸어주시는데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사모님. 저도 어머니가 아프셔서 일찍 돌아가셨던 찰나에 사모님께서 그렇게 대해주시니 죽은 엄마가 돌아오신 것처럼 정말 너무 좋았어요. 어릴 때 못 받아본 엄마 사랑을 사모님께 다 받았던 것 같아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 욕심으로 사모님을 과거에 얽매여 있게 하는 것 같아 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뵙고 싶었지만 얼굴을 또 뵈면 끊어낼 자신도 도저히 없어서 떠났던 거지.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저야말로 말없이 그렇게 떠나 죄송해요. 오랜 세월 서로 가슴속에만 품어둔 채 끙끙 앓고 전하지 못했던 말들을 그렇게 털어놓고 나서 귀엽고 눈물을 흘리며 회포를 풀었어요. 그러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사모님도 그래 보이셨고요. 내가 몸이 이래서 오랜만에 만난 우리 딸 밥 한 끼를 못 차려줘 너무 마음에 걸려. 먼 길 와줬는데 얼마 될지는 않지만 이거 받아요. 밥 굶지 말고 꼭 끼니 챙기고 살아야 돼. 사람은 밥심으로 일하는 거 알죠? 조심히 가고 가끔 시간 나면 들러줄래요? 그때 매몰차게 공장을 넣으며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게 마음에 늘 걸리고 죄책감이 들었는데 사모님을 뵙고 이야기를 나누니 너무나도 꿈만 같았어요. 오랜만에 집에 온 딸한테 밥 한 번 못 차려준 걸 내지 마시오 하시는 게 영락없는 엄마 모습이셨어요. 엄마 같은 그 모습에 코끝을 찡하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자주 찾아뵙겠다. 몸조리 잘 하시고 얼른 다 나으시면 제가 식사 한 번 사드리겠다며 그날은 그렇게 사모님과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사장님께서는 공장을 맡아줄 수 있는지 재차 여쭤보셨어요. 공장일 때문에 아내 곁에서 떨어져 있다 자기가 없는 사이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라도 하면 미안해서 못 살 것 같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공장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셨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족이 없으면 그 돈들은 전부 의미가 없다면서 더 이상은 부를 쌓는데 의미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제부터라도 동생들과 조금이나마 여유롭게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하셨어요. 자기 딸 몫까지 생각해서 2배로 잘 살아달라는 간곡한 부탁에 저는 사장님의 공장 인수 부탁을 들어드리기로 했어요. 관련 업종에서 남편과 함께 일한 세월이 있어 기본 바탕은 되지만 사업은 또 다른 분야였고 사업에 관해서는 일절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사장님의 도움이 필요했죠. 그렇게 사장님을 사업 스승님으로 모시면서 공장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무언가 막히는 일이 있을 때면 찾아뵙고 조언도 구하며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 자주 뵙다 보니 정말로 아버지같이 느껴져요. 요즘은 종종 잡어지에 저 왔어요 하고 넉살이 떨기도 하며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가장 속이 시원했던 건 시어머니의 한풀 꺾인 태도였어요. 공장을 운영하게 된 책에 더 이상 시집살이도 폐악질도 부리지 못하셨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 대신 자신이 너무 미안하다고 제게 사과를 했어요. 당신 엄마가 제게 그렇게까지 못되게 꾸시는 줄 몰랐다고 당장 혼인신고와 결혼식 날짜를 잡아야겠다며 예식장을 알아봤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함께 살 이유도 없었으니 분가하겠다며 아예 공장 근처 동네로 집을 구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단단히 일러둔 것 같더군요. 다시는 저와 저희 동생에게 그런 말씀도 행동도 하지 말라고요.
한 번만 더 그러셨다가 어머니 다시는 안 볼 거라고 울음장을 놓았다며 제게 이야기해줬어요. 그 덕분인지 분과할 때도 한층 수월하게 진행했죠. 더 이상 시집살이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말도 더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일이 없었어요. 모든 게 잘 풀리는 것만 같았죠. 사모님께서도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사실 병원에서는 사모님의 병이 깊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했었던 터라 사장님께서도 많이 걱정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사모님께서 저를 만나고 나신 뒤부터는 조금씩 기운을 차리셨다고 해요. 삶의 의욕이 생겨 보인다며 사장님이 참 좋아하셨어요. 사모님은 제가 병원에 찾아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시며 그동안 돌보지 않았던 자신의 마음도 챙기시고 몸도 함께 챙기시며 더디지만 점점 회복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자주 찾아뵈어야겠다 싶었죠. 얼른 쾌차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치 친정에 가듯 남편과 함께 자주 찾아뵙곤 했어요. 일이 아무리 바빠도요. 가끔은 병원 가기 전날 제 손으로 직접 만든 도시락을 싸가곤 했어요. 예전 사모님께서 저 먹이겠다며 점심 도시락을 싸다 주셨던 것들에 대한 보답으로요. 하늘에서 마치 두 번째 엄마 아빠를 내려주신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공장 운영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이제는 마음이 참 편하네요. 매일매일이 정말 평온하게 흘러가는 요즘이에요. 그래서인지 어릴 적 참 힘들게 돈에 치이며 살던 때가 종종 생각이 나요. 그때는 하루가 참 길고 정말 꾸역꾸역 산다, 꾸역꾸역 견디다시피 살아냈는데 지금은 그 세월들을 전부 보상받는 기분이랍니다. 평온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특별한 건지 너무나도 잘 알겠더라고요. 엄마보다 더 엄마 같았던 분, 정말 시어머니와는 비교도 안 되는 사모님이셨죠. 부모의 따뜻한 정을 알려주셨던 사모님과 사장님 덕분에 제 삶이 많이 안정이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 부부는 사장님 내외를 친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찾아뵈면서 여느 다른 가정들처럼 무척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언제나 평안이 깃드시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